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360억 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안이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한미연합훈련과 안보 공백 우려로 추가 예비비 처리는 4월 말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밝힘에 따라 당선인 측은 취임 직후인 5월 10일 집무실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360억 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습니다. 위기관리센터 등 안보시설 구축 비용 116억 원에 국방부 이전비 118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당선인 측이 요구한 496억 원보다 130억 원이 적은데 한미연합훈련 때문이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훈련안은 합참의 연쇄 이동을 못하거나 훈련에 참여하는 국방부 청사 공간에 들어올 예정인 대통령실 이전, 리모델링 비용 등이 제외됐습니다. 정부 교체기 안보 공백 우려 때문이라는 게 정부 설명인데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며 한미 군사 훈련도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정부는 추가 예비비 처리는 4월 말 한미훈련 종료 시점을 고려하겠다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당선인 취임 직후 용산시대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집무실 이전에는 국방부 이사와 집무실 조성기간 등 최소 40일은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금 소요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5월 10일에 딱 맞춰 집무실 이전을 하기는 불가능하고 그 이후에도 시일이 조금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선인 측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실무 논의와 함께 정부와 인수위가 조속하고 원활한 방향으로 집무실 이전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비비 통과에 따라 국방부는 이르면 내일 이사 계약 체결이 예상된다고 했지만 한미훈련 종료일인 28일 이전까진 국방부 지휘부서와 합참을 제외한 부서들 이사를 차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개현우입니다. 오늘 인수위 경제분과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물가를 포함한 민생 안정 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병수 기자, 윤석열 당선인 오전에 이 물가 관련 보고를 받았는데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조했죠. 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오전 인수위 경제 관련 분과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올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각종 경기 지표와 물가 전망이 어둡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윤 당선인은 물가를 포함한 민생 안정 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인수위에 주문했습니다. 인수위는 물가 동향을 포함한 현 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유류세 30% 추가 인하를 포함해 현 정부에 요청한 특단의 서민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 오후에는 전국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가졌는데 어떤 내용 논의가 됐습니까? 네, 윤석열 당선인은 오후 2시부터 1시간 20분 동안 전국 17개 광역단체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는 경제와 산업에 있어 본격적인 지방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전이 국가 발전이고 지역 균형 발전은 필수라며 지역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해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소통과 협력을 당부하며 시도지사들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여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윤 당선인이 내세웠던 주택 250만 호 공급 공약과 관련해서 인수위가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죠. 그렇습니다. 인수위는 오늘 국토교통부 또 서울시와 함께 도심 주택 공급 실행 TF 1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윤 당선인이 약속했던 주택 250만 호 공급 공약을 구체화하겠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나 청년 또 신혼 부부들의 내 집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했는데 다만 큰 시장 변동성이나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은 최대한 막겠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건축 정밀 안전 진단 완화,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이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인수위는 부동산 정책은 종합적이고 또 질서 있게 발표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현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받은 고문료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윤 당선인 측에서 또다시 입장을 밝혔네요. 네, 이 당선인 측의 입장은 한덕수 후보자를 국민 앞에 모셨을 때 잘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 이건데요. 이 배현진 대변인은 한 후보자가 자신 있게 말한 대로 이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한 후보자에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한 데 대해선 청문회가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 피로하거나 또 발목 잡기로 진행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 당선인 측은 청와대 조직 개편에 대한 입장도 내놨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비서실장인 장제원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서 이 청와대 조직이 조금은 줄어들 것이라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 시간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삼청동 인수위에서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승진과 인사 등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덕열 동대문 구청장에게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받은 공금과 기부품 등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유 구청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유덕열 동대문 구청장에게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 구청장은 구청 직원들에게 인사와 승진을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받은 공금과 기부품, 업무 추진비 등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앞서 한 구청 관계자는 구청장 측근인 장모 씨가 승진하려면 2천만 원을 마련해오라고 했다며 이를 거절하자 승진에서 누락됐다고 KBS에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구청 관계자는 구청장이 과별로 50만 원씩의 격려금을 주겠다고 문서를 꾸며 예산을 확보한 뒤 직원들에게는 주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썼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의혹을 밝히기 위해 지난해 8월 유 구청장의 자택과 사무실, 동대문구청 행정지원과 등 6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유 구청장을 바로 소환할 거란 예상이 있었지만 경찰은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느라 소환이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구청장 측은 경찰 소환 통보를 받은 바가 없고 유 구청장이 피의자 신분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구청장은 자신은 물론이고 측근 장 씨도 승진 등을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고 공금 유용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유 구청장을 불러 조사한 뒤 지난해부터 8달가량 이어온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경기도 김포에서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던 40대 점주를 괴롭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국 택배노조 노조원들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노조원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택배 대리점주 B씨는 지난해 8월 30일 노조원들의 태업과 업무 방해 등을 비판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후 유족 측은 전국 택배노조 김포지회 노조원 A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피고소, 피고발인 20명 가운데 혐의가 중한 A씨 등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하는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요양원과 요양시설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찾아가는 대면 진료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8만 6,294명으로 어제보다 2만 159명이 늘었습니다. 이틀 연속 20만 명대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27만 명 규모로 전주보다 30%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방역당국은 유행의 정점이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확진자의 대면 진료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4,800여 개 수준인 외래 진료센터를 일반 동네 병의원을 대상으로 확대해 대면 진료 비중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찾아가는 대면 진료가 시행됩니다. 이를 위해 요양시설 기동 전담반을 꾸려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45개 의료기관 73개 팀을 요양시설 의료 기동 전담반으로 지정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요양시설을 방문해서 코로나 치료와 처방, 그리고 병원 이송 등을 지원하고 기저질환에 대한 대면 진료도 실시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오늘부턴 재택 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가 약국을 직접 방문해 처방약을 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지자체별 화장 수용 시설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화장 시설의 추가 운영 인건비를 지원하고 안치 냉장고와 저온 안치실을 설치하는 예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코로나19로 닫혔던 국제선 하늘길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연말까지 국제선 항공편의 운항 규모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50%까지 확대됩니다. 조정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축소된 국제선 항공편 운항 규모가 연말까지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의 50% 수준까지 회복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제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방역 당국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선 증편은 시기별로 3단계에 걸쳐 정상화됩니다. 1단계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6월까지는 매달 주 100회씩 증편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국제선 운항편은 현재 주 420회에서 6월에는 주 620회까지 늘어납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시간당 항공편 수도 현재는 10대 이하로 묶여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20대까지 가능해집니다. 또 김해 대구공항만 운영 중인 지방공항 국제선을 무안과 청주, 제주, 김포, 양양공항까지 확대합니다. 2단계에 돌입하는 7월부터는 매달 주 300회씩 증편하고 인천공항의 시간당 도착 항공편 수도 30대까지로 완화합니다. 이렇게 되면 11월 이후에는 국제선 운항편이 주 2,420회까지 늘어나게 돼 코로나19 이전의 51% 수준까지 회복됩니다. 코로나19가 풍토병화되는 엔데믹 이후에는 3단계가 시행돼 모든 항공 정책이 정상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최근 귀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가 해제되면서 해외여행 예약이 크게 늘었고 이에 발맞춰 항공편 증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각 항공사들도 그동안 중단됐던 노선의 운항을 재개하는 등 수요 증가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어제 경북 봉화에서 발생한 산불이 18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오후부터 강한 바람이 예보돼 산림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한희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경북 봉화군 봉화읍 화천리 야산에서 난 불이 오늘 오전 7시 50분쯤 진화됐습니다. 산불 발생 18시간 만입니다. 밤사이 야간 진화 인력 700여 명이 사투를 벌인 끝에 추가 확산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불로 피해를 입은 면적은 산림청 추산 120헥타르로 주택 한 채, 창고 2동이 불탔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불이 확산하면서 10가구 주민 20명이 마을 회관 등으로 대피했다 밤사이 귀가하기도 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인근의 경상북도 문화재인 구만서원과 몽화각 등을 이번 불로부터 지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 한 마리를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인력 800여 명과 장비 70여 대가 현장에 투입돼 뒷불 감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건조주의보가 계속 발효 중인 데다 오후부터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5m가 넘는 강풍이 예고돼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불은 민가 화목보일러의 재가 야산으로 옮겨 붙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종일 잔불 정리를 하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한입니다. 미국 합참의장이 북한에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 본토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파견한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은 오늘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서 한미 간 전략자산 전개를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연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이 미국 본토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낸 서면 답변에서 북한이 무기 시험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은 물론 미국 본토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무기 시험과 그에 따른 기술 진전의 위험성을 지적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당선인이 미국에 파견한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은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한미 간 전략 자산 전개와 관련해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 태세와 전략 자산 배치, 전개에 대해 상당히 깊은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략 자산 전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장 억제 강화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한미 간에 협의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미 간 포괄적 전략 동맹을 격상하자는 내용을 담은 윤석열 당선인의 친서도 전달됐습니다. 대표단은 이어 곧바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만났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면담에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튼튼한 연합 방위력 유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대표단은 전했습니다. KBS 뉴스 심연입니다. 북한 금강산에 있는 남측 시설인 해금강 호텔 해체 작업이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 랩스의 지난 5일자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호텔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모습이 보여 철거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호텔 앞 부두에는 건물 자재로 보이는 물체들이 쌓여 있고 건물에서 내륙 쪽으로 약 700m 떨어진 지대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자리였으나 현재 호텔과 비슷한 크기의 건축 폐기물 더미가 놓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산 참돔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서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활어만 35톤으로 피해 업체는 110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경주 기자입니다. 경남 통영시의 한 수산물 유통업체. 수족관에 참돔 등 활어가 가득합니다. 검정빛을 띠는 국내산 참돔과 달리 가는 꼬리에 붉은 빛깔이 선명합니다. 일본산 참돔입니다. 이 일본산 참돔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제주 곳곳에 판매한 유통업체 대표 등 10명이 제주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10개월 동안 불법 유통한 활어는 35톤. 이 같은 양은 5톤 활어차 70대의 분량으로 약 57만 명이 소비할 수 있는 양입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 등이 즐겨 찾는 횟집과 마트 등 110여 곳에 판매해 5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이거 일본산 아니라고 국내산이라고. 근데 국내산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거 몇 군데 와장이 그런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 거래처에서. 그러니까 그럴 일 해야지. 내가 거기 직접 방문해서 내가 확인할 필요 없잖아요. 수입 수산물의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유통 이력을 신고해야 하는데 최종 소매업체의 경우 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했습니다. 소매업체로 신고하여 납품할 경우 유통 이력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제주자치경찰은 업체 대표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6명을 불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경주입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잇따르면서 산불 위기 경보도 격상됐습니다. 산불의 빠른 진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을 위해 불에 강한 숲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정지주 기자입니다. 지난달 동해안 산불은 213시간이나 지속이 됐습니다.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도 강릉 동해까지 그 산림 피해 면적만 2만 4천여 헥타르에 달합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숲은 여전히 잿빛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이 보입니다. 새싹이 돋았기 때문인데요. 자연은 그렇게 조용히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입니다. 산불을 예방해야 하는 겁니다. 마을 인근 야산에 어린 백합나무 200그루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평평하고 넓은 잎이 달리는 화렵수종입니다. 불에 강한 내화수종이라고 하는데 이걸 심는 겁니다. 이 불에도 강하고 들레길도 말릴 겸해서 이 백합나무를 심게 됐습니다. 소득은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기존 침엽수를 베어내고요. 그 자리에 백합나무를 심었는데요.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이렇게 불에 강한 나무를 심어야 하지만은요. 아직 우리는 걸음마 단계입니다.
지난해 국내 조립 면적이 2억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이 가운데 내화수종은 351만 제곱미터에만 심어졌습니다. 1.75%에 불과한데요. 우리 살림의 절반 이상이 사유림이거든요. 산주들 상당수가 경제성 등을 이유로 이 비뾰족한 침엽수를 고집해서입니다. 정책적으로 상당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산주분들의 쉽사리 승낙을 안 했기 때문에 좀 인센티브가 있는지. 어떤 나무를 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나무를 어떻게 심느냐입니다. 나는 울창한 게 좋아. 일단 빽빽하게 심고 보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다면 버려야 합니다. 산불 예방용 숲 가꾸기 얘긴데요. 자,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적당한 간격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숲 바닥에 나뭇잎들이 많이 쌓여 있다면 그건 역시 치워줘야 합니다. 산불이 났을 때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어서인데요. 특히 바닥에 깔린 솔잎은요, 송진까지 있어서 산불을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치워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조성된 소나무 숲입니다. 나무 사이로 흙바닥이 훤하게 드러나 있죠. 바닥에 부산물들이 가득했던 기존 숲 가꾸기 지역과는 대조적입니다. 나무 사이도 4, 5m 정도로 기존보다 2배 정도가 넓습니다. 간격을 넓혀주게 되면 아무래도 전이나 확산 조건이 좀 적게 되겠죠. 피해도 적었습니다. 산불 예방용 숲은 기존 방식으로 숲 가꾸기를 한 경우보다 산불 피해가 33% 정도 적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기존 방식으로 심는 것보다 2배 정도는 그 비용이 더 들거든요. 하지만 산불 발생이 점점 늘고 있는 만큼 그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낙엽이나 장가지를 모두 임내에서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시급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3월보다 산불은 4월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대형 산불 44건 가운데 61%가 바로 4월에 집중이 됐습니다. 한식과 청명, 또 식목일이 있는 4월 초가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은 시기였거든요. 10년 평균 보면은요, 4월 초 일주일 동안 28.8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루 4건 넘게 발생을 한 거죠. 특히 식목일에 1년 중 산불이 가장 많이 났다거든요. 나무 심는 날에 역설적이게도 가장 많은 나무들이 타버린 겁니다. 산을 찾는 사람 또 성묘객도 증가를 했고요. 본격적인 농사 준비를 위해서 쓰레기 소각도 많아지는 시기여서인데요. 산림청도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국가 산불 위기 경보를 주의해서 경계로 올렸습니다. KBS 뉴스 정재주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2030 세대의 삶을 분석한 자료가 발표됐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해 행복도는 크게 낮아졌고 결혼관과 여성의 사회 참여에 대해선 성별에 따라 인식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혜주 기자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2030 세대의 절반가량은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 20살에서 39살 사이의 시민 46% 정도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고 답했는데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의 대인관계 때문이라는 응답이 23%로 가장 많았습니다. 재정 상태와 과도한 업무, 학습량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49분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 형태에 따라 수면 시간도 차이가 났는데 고용 형태가 불안할수록 수면 시간이 짧았습니다. 또 수면 시간이 짧을수록 스트레스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5년 전에 비해 행복도는 크게 낮아져 건강 상태나 재정 상태, 친구 관계 등 모든 부문에서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2030 세대의 정규직 비율은 직전 연도에 비해 줄었습니다. 2020년 정규직 비율은 70.2%였는데 지난해에는 67.7%로 2.5%포인트 감소했습니다. 2030 세대는 다른 연령대보다 적게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업이 있는 서울 2030 세대의 주평균 근무 시간은 40시간 20분으로 4050보다 37분이 짧았습니다. 특히 주 52시간 초과 근무 비율은 4050 세대가 6.2%, 2030은 3%로 절반도 안 됐습니다. 사회 문제에 대한 성별 인식차도 수치로 드러났습니다. 2030 남성은 여성보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수준이 높았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제도 확대에 대한 인식차도 두드러졌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여성의 사회참여 제도 확대에 대해 남성의 긍정응답은 꾸준히 감소한 반면 여성의 긍정응답은 높아졌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시가 지난해 9월에서 11월까지 서울시 내 2만 가구, 시민 5천 명과 외국인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경기 수원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의 입장료를 내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시는 2005년 8월부터 수원 시민을 제외한 관광객들에게 수원 화성 입장료 1,000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길이 5.7km의 개방형 시설에서 입장권 매표와 검표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입장료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화성 행궁의 입장료는 어른 1,500원, 청소년 1,000원, 어린이 700원으로 유지됩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발 긴축 우려가 부각되고 지정학적 긴장도 재고조되면서 우리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대체로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양대 시장에서 개인만이 홀로 순매수로 대응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4.17포인트 내린 2735.03에, 코스닥은 9.34포인트 밀린 943.13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 긴축 정책 예고 여파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로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특히 부진했던 가운데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오늘 종가 기준 올해 들어 최저가로 마감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역시 이번 1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밑돌 것이란 우려감에 4% 넘게 밀렸습니다. 한편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일부 보험주가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는 등 강세를 보였고, 샘표가 대두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주로 주목받으며 7%의 오름세를 연출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5원 60전 오른 1218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수도권에서도 흩날리는 벚꽃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건조해졌는데요. 서울과 강원, 경북과 일부 내륙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내일 오후부터는 강원 영동과 경북 산지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초속 20m의 돌풍이 예상되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한때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을 텐데요. 양은 1mm 정도로 매우 적겠습니다. 건조특보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7도, 대전 6도, 대구 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15도, 대구 21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주말에는 화창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